제가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네네. 저보다 더 전문가 아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그 강남의 양부님들이 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네. 부르시고 자유학년제 실시한다고 했을 때 네.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네. 인데, 예, 그죠. 그죠. 너무 무서운 그거 참. 생각이었고 저는 사실 맞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맞습니다. 저기 이제 시골에도 살고 있는 입장이어서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네. 또 현실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좋은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이상향을 추구하고 네. 또 그렇게 나아가려고는 하지만 네.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애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시골 학교 가보면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이 되는데 의대를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최저 등급. 예. 최저 등급에 못 갔어요. 수능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렇게 진로 위주의 이제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모든 수능 과목은 2학년 때 집중되어지죠. 네. 근데 변별력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변별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수원 수투에서 좀 더 변별력을 주고 뭐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에 의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 구조상 프로그램상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하는데 네.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네. 뭐 시골 학교 애들은 학원도 없을 테고요. 네. 그리고 애들이 학원을 다녀도 학원 가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건 좀 질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네네네. 아니, 그 문제도 지금 이제 우리 아이를 정말 어떤 아이로 기르고 싶으냐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강남 엄마들은 당장 눈앞에 뭐 국내 유수 대학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으로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유리한 제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엄마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교육열이 높은 강남 엄마들이에요. 이런 엄마들이 뭐 기대하는 것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기르려고 그러잖아,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도 아마 강남 엄마들일지도 몰라요. 미국의 유수대학에 10개 명문대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유수대학에 유학 온 한국 출신 유학생들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학위 논문이 있어요. 콜럼비아 대학에. 거기 보면, 미국 10대 명문대학에 입학한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졸업률이 40%밖에 안 된다. 이게 뭐냐? 그 유수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은 대부분 뭐 강남 출신 또 뭐 특목고 명문고 출신 모범생들일 거 아니에요. 이 애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미국에 와서 명문대학에 와서 왜 40%밖에 졸업을 못하냐. 이거는 바로 한국 교육의 그 정답의 노예를 기르는 한국 교육의 맹점이다. 이런 이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우등생 모범생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분명히 그 어머니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대입 전형 방식이나 또는 대학 교육의 방향이나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힘 있는 정책 당국에서는 이 흐름을 보면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교육열 높은 엄마들이 글로벌 리더를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는 쪽으로 그 교육 열의를 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8년 동안 이제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그래도 가장 보람있었던 것과 또 이건 좀 부족했다. 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그걸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이 좀 보람스러웠고 나머지는 좀 아쉬웠다. 이거보다도요.
제가 8년 동안을 그러니까 정책 지향을 하려고 했던 부분, 요거를 한번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저는 초기 4년은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충북교육에. 그 다음에 2기 4년은1기 4년은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 2기 4년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1기 4년은 이 지방교육자치 집행청의 수장으로 지방의회나 중앙정부에서 오는 이 외풍이 심했어요. 여기에서 나는 이 충북교육을 방파제처럼 지켜내고 여기 안에서 자발성을 일굴게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2기 4년은 이제 멀리 항로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꽤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까 이제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막 대입 전형 방식 바꾸고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은 안 내려주고 막 누리과정 막 이렇게 압박하려고 그랬고요. 진보적인 어떤 교육자치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압박을 가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지키려고 나름대로. 그리고 2기 때는 뭐 코로나로 그냥 거의 지내긴 했지만 2기 때는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내가 꿈꾸고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왔어요. 비유적으로 보면 지난 8년이 그랬고, 구체적으로는 1기 4년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했습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라면서 빨리 따라잡자. 그리고 그건 속도가 중요한 거였죠. 그런 빠른 추격자 전략을 1기 4년 동안 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시도의 모범들을 빨리 배워서 더 잘 해보자 했고요. 세계의 여러 가지 모범들을 제가 가서 보고 또 영감을 얻고 이래가지고 빨리 따라 배웠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2기 4년은 우리도 맨날 뒤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도 한번 앞선 거 시도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퍼스트 무버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모범, 새로운 시도, 전국에도 없고 뭐 세계에도 아직 없는 거 이런 거 좀 했거든요. 코로나19 중에도.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좀 보람이 있었던 정책 지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 아쉬웠던 거는 첫째,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충북교육의 체질을 좀 바꾸고 풍토를 바꾸고 하려고 하는 가운데 가장 저항이 심했던 거는 낡은 고정관념의 틀이었습니다. 교육관이나 교육 방식이나 시설이나 교육 재정이나 학부모님들의 기대나 이런 게 약간 좀 보수적인 틀, 전건재적인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또 1기, 2기 나누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기 때는 교육재정난, 그게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교육 재원은 적은데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빚을 많이 내고 사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정책이 많았고요. 시설 개선 못하는 게 많았고요. 하여튼 재정위기, 그게 이제 1기 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2기 때는 역시 코로나로 해서 공백과 손실이 좀 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 애써서 교육 손실은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역시 좀 그런 핸디캡이었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이 좀 지난 8년의 아쉬움. 네, 혹시 본인한테 점수를 주신다면 네. 100점 만점에 저는 제 주관적인 평가보다도요. 유권자 단체에서 매니페스토 그 유권자 단체에서 8개년 중에 첫 해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스페셜 A 등급 받았습니다. 그 공약 이행률이 거의 98, 9%. 못한 건 거의 없는데요. 마지막 8년째도 스페셜 A는 다 받지는 못했는데
거의 뭐 공약으로 완료했는데 준공 테이프 아직 못 끊었지 않냐. 이것 때문에 네네. 좀 아쉬운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제가 매긴다면 한 100점 만점에 95점? 예, 아주 후하게 주시면 네네, 좋습니다. 이거 네네. 또 자아도취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마도 우리 후보님은 행복이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50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사실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그것도 어떤 생각 주머니에 따라서 네. 어떤 관점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기준이 네.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이게 행복이야라고 단정 짓고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네. 뭐 옳은 것이냐라는 비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뭔지. 뭐 이 행복의 개념이 뭐 사전적으로든 뭐 철학적으로든 뭐 이렇게 딱 규정하기 어렵고 물론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육이 예나 지금이나 미래 교육으로나 한결같이 지향하는 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육감 아닐 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옛날 행복 말고 새로운 개념의 행복을 내가 교육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지향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는요. 그 전의 행복은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개 같은 거라서 고진 뒤에 감내한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거를 참고 견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무지개 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here and now, 현재형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지 고통 속에서 막 단련된 아이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전에는 공부 힘들고 어려운 건데 거기서 베스트 원 넘버 원 돼야 나중에 행복의 주인공 될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 베스트 원 넘버 원이 진짜 행복의 주인공 됐나요?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 교육은 가짜였다. 그래서 공부를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 유레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과정. 그래서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아이라야, 좋아하는 아이라야 학교 생활도 행복해지고 배움의 기쁨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행복은 결과로서의 행복이었는데 저는 과정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학교 생활이어야 된다. 배움의 과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행복은 저 하나 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 공부 왜 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 너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너 하는 거야. 이렇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했는데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더불어 행복한 것을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뭐 할 게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같이 잘 살아야지 뭐 이제. 그래서 지금 세계 교육에서 지향하는 행복도 개인과 사회의 웰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 행복 교육이 세계에도 통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